안녕하세요. 금보다 더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된 40대 여자입니다. 세상엔 가장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세 가지 금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황금, 소금, 그리고 바로 지금이라고 하죠. 흔하게 듣는 말일 수도 있지만 몇 해 전 어떤 충격적인 일을 겪고 난 후에야 저 말이 어떤 의미인지 더 확실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한때 제 가족이었던 사람이 황금에 눈이 멀어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거든요. 그날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께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릴 적 남들이 보기엔 저희 집은 분명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이 자수성가하셔 좋은 집에서 저와 남동생을 키우셨어요. 그래서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희가 부잣집에서 호강하며 잘 산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죠. 저희 집엔 도무지 새 것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언제나 아버지가 어디선가 주워오거나 얻어온 중고 제품들로 가득했죠. 덩치가 산만했던 저희 남동생도 예외 없이 누나인 제가 입던 옷이나 신발을 물려받아야 했습니다. 이거 누나가 입던 옷이잖아요. 이런 분홍색 옷을 입고 창피해서 어떻게 학교에 가요? 그럼 멀쩡한 옷을 버리냐? 그래도 이번 여름까지 입을 수 있을 것 같네. 잔말 말고 입고 학교 가. 제 동생은 누나 옷을 물려 입기 싫다며 빨리 커버리겠다고 매일같이 우유를 마셔댔습니다. 덕분에 키가 엄청 크긴 했네요. 제가 중학생이던 어느 날은 초등학교 때부터 들고 다니던 낡은 가방이 싫어서 몰래 버린 적이 있습니다. 아버진 제가 버린 걸 어떻게 아셨는지 몇 시간이고 주변 쓰레기통을 다 뒤져 기어이 그 가방을 찾아오셨더라고요. 아빠, 그 가방을 어디서 찾아오셨어요? 내가 분명 안 보이는 곳에 버렸는데. 뛰는 말 위에 나는 새가 있다는 거 몰랐냐? 한 번만 더 멀쩡한 가방 버려봐. 너 시집 갈 때까지 아무것도 안 사줄 테니까. 그 일로 아버진 노발대발하셨고 전 결국 중학교 졸업 때까지 그 낡은 가방만 메고 다녀야 했습니다. 저와 남동생이 어느 정도 자란 후엔 또 한 가지 규칙이 생겨났어요. 모든 식구가 저녁을 다 먹고 나면 식탁에 다 모여 그날 돈을 얼마나 썼는지, 어디다 썼는지, 좀 더 아낄 방법은 없었는지 아버지께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아버진 영수증 하나하나를 계산하시며 가계부까지 쓰게 하셨죠. 배선주, 너 가계부 똑바로 쓴 거 맞아? 통계산이 안 맞잖아. 아, 왜 10원이 비는데?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서 써놔. 그날 가계부가 10원이라도 맞지 않으면 계산이 맞을 때까지 혼이 나곤 했습니다. 이 정도만 들으셔도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짠돌이 구두쇠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살다 보니 저희 엄마도 정말 만만치 않은 분이셨습니다. 아버지가 무작정 아끼는 편이라면 엄만 재테크의 달인이었습니다. 늘 은행 정보에 빠삭하셔서 시중 은행들의 이자율을 줄줄이 꿰고 계셨고 단 0.1%라도 이자가 높은 곳이 나타나면 귀신같이 그쪽으로 예금을 트셨죠. 얘들아, 엄마 이번에 정기예금 이자를 조금 더 높게 주는 곳을 찾았거든? 지금 예금 만기되면 바로 그 은행에 계좌 만드는 거 잊지 마. 엄마 이런 재테크 능력 덕분에 어릴 적 제가 받은 세뱃돈은 엄마의 손을 거쳐 상당한 액수로 불어나 있더라고요. 물론 전 그 돈을 만져보지도 못했지만요. 그렇게 아끼고 아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부모님은 인근의 땅을 조금씩 사들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땅 사서 망한 사람 못 봤다. 땅은 배신하지 않어. 그까지 종이돈 언제든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지만 땅은 영원한 거거든. 그러다 어느 순간부턴 금이 나중엔 화폐보다 더 귀한 가치가 될 거라며 금을 조금씩 사시더라고요. 이렇게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 질리도록 돈과 절약을 배운 전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고 곧바로 부동산 업계에 뛰어들게 되었어요. 부모님의 영향 덕분인지 부동산 일은 참 재밌었습니다. 그렇게 서른이 될 때까지 전 꽤 큰 부동산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많은 고객을 만나고 다양한 매물을 접하며 실전 경험을 쌓아갔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기회로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가 평일 오후였는데 전 한참 업무에 집중을 하며 바쁘게 일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퇴근 시간이 된 줄도 몰랐는데 옆자리 동료가 제 어깨를 톡톡 두드리더라고요. 선주 씨, 퇴근 시간 다 됐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어? 오늘 금요일인데 약속 없어?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저도 마무리하고 얼른 퇴근해야겠어요. 전 동료 덕분에 겨우 한숨을 돌리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때 동료는 학교 선배와 저희 사무실 앞에서 만날 약속을 했다더라고요. 저도 그때 동료와 같이 퇴근하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그 선배라는 사람을 보게 되었죠. 아, 선주 씨, 여긴 우리 학교 선배예요. 오늘 둘이 맥주나 한잔 할까 해서 만났거든요. 선배, 여긴 우리 회사 동료 배선주 씨예요. 그때 동료가 갑자기 그 선배라는 사람과 절 인사시키는 바람에 엉겁결에 인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런데 동료가 저희 둘의 모습을 빤히 보더니 씩 웃는 겁니다. 아, 두 사람 잠깐만요. 둘이 그렇게 서 있는 거 보니까 왠지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둘 다 마침 솔로잖아요. 어떻게 제가 다리 한번 놔드려요? 동료는 당황스럽게도 대놓고 소개팅을 해주겠다며 호들갑을 떨더군요. 그런데 그 선배라는 사람은 제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는지 동료에게 진짜 다리를 놔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저희 선배가 유쾌한 사람이긴 한데 먼저 그렇게 나서서 소개팅 해달라는 소린 처음이거든요. 선주 씨가 진짜 마음에 드나 본데 선주 씨도 잘해봐요. 그렇게 동료의 주선으로 그 선배와 소개팅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만날 때마다 편안하고 즐거웠어요. 저와 통하는 점도 많았고 무엇보다 참 소탈하고 사치를 모르는 사람이었죠. 한 번은 날이 갑자기 쌀쌀해져서 저나 그 사람 둘 다 코트를 입고 만난 날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남색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옷차림은 깔끔했지만 어딘가 익숙해 보이는 코트였습니다. 이 코트 디자인 어디서 많이 보던 것 같은데 예전에 어떤 연예인이 입고 나온 코트였던 건가요? 이 코트요? 네, 예전에 유행했던 코트예요. 대학교 졸업할 때 아버지가 사주셨는데 벌써 10년도 더 됐네요. 그래도 관리를 열심히 해서 아직도 입을 만하죠? 그인 헤프게 돈을 쓰기보단 꼭 쓸 때만 돈을 쓰는 타입이었습니다. 30대 남자였지만 술, 담배도 하지 않기에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물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은 웃으며 별거 아니라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좀 재미없게 사는 것 같긴 하지만 별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냥 뭐 그런 데 쓰는 돈이 좀 아깝더라고요. 담배만 해도 매일 사면 그게 다 얼마예요. 이거 말고도 어딜 갈 때면 웬만하면 차보다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모습도 조금 특별해 보였습니다. 저도 자차가 있긴 하지만 혼자 이동할 땐 버스나 지하철을 타려고 해요. 차보다 오히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생각할 시간도 많고 뭐 책을 읽는다든지 다른 걸 할 시간이 많아지니까요. 그의 이런 모습들은 부모님께 늘 절약하라는 말만 듣고 자란 저와 가치관이 아주 잘 맞았습니다. 연애할 때도 제가 본 첫인상처럼 늘 한결같았어요. 저희 커플은 늘 산책을 즐기고 비싼 식당보단 친숙하고 맛있는 식당들을 찾아가곤 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됐는데 그인 제게 앞으로 인생 계획이 어떤지 자세히 들려주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앞으로 어떻게 돈을 모으고 미래 아이들 육아, 교육, 또 은퇴 이후의 생활까지 계획을 다 해놨더라고요. 난 막연하게 돈을 많이 벌겠다는 생각보단 단계별로 목표를 세워서 차근차근 이뤄나가고 싶어. 예를 들면 3년 안에 전세금을 모아서 작은 아파트에 들어가고 10년 안엔 대출을 다 갚아서 자유로운 몸이 되는 거지. 전 그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믿음직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망설이지 않고 그 사람과의 결혼을 준비해 나갔죠. 저희 부모님도 시부모님도 저희의 결혼을 반겨주셨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 남동생도 비슷한 시기에 결혼할 여자를 소개시켰어요. 아빤 자식 둘을 거의 동시에 결혼시키게 되자 미리 생각해 두신 바가 있으신지 어느 날 저희 모두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선주야, 선호야,
너희 둘 다 좋은 짝을 만나 결혼하게 되니 이보다 더 큰 경사가 어디 있겠나 싶다. 부모로서 자식들 결혼시키는데 마땅히 해줄 건 해줘야지. 자, 이거 받아라. 제가 그때 매우 놀랐던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렇게나 짠돌이는 아버지가 선뜻 결혼 선물을 주셨다는 것과 그 선물이 무려 20돈짜리 골드바였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이거 금이잖아요. 이렇게 비싼 걸 저희한테 하나씩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금이다. 금이야말로 그 가치가 영원히 줄지 않는 거지. 대신 다른 지원 일절 없이 너희들한테 이 골드바 하나씩 주마. 집이나 다른 살림은 너희가 알아서 하고 이게 내가 줄 수 있는 전부다. 그러니 급하다고 당장 팔지 말고 나중에 정말 중요할 때 쓰도록 해라. 아버지가 주신 골드바는 그 당시에도 부모님이 처음 금을 산 7, 8년 전보다 가치가 훨씬 더 올라 있었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아버진 저희에게 정말 황금처럼 귀한 결혼 선물을 주신 거였어요. 남편은 제가 아버지께 금을 선물로 받았다고 하자 깜짝 놀라며 엄청 기뻐했습니다. 우와, 우리 장인어른 정말 재밌는 분이시네. 누가 결혼한다고 금덩이를 주시겠어. 근데 설마 정말로 금뿐인 건 아니지? 그러면서 예비 남편은 마치 저희 아버지가 사실 다른 걸 준비해 놓고 장난이라도 치신다는 듯 말하더라고요. 정말이야. 우리 아버진 한 번 뱉은 말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는 분이거든. 난 결혼은 너희 알아서 하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골드발 주시니까 엄청 얼떨떨한 거 있지? 아유, 정말? 난 장인어른이 장난이라도 치시는 줄 알았어. 그래 뭐 금이 어디 가는 거 아니니까 필요할 때 팔면 되겠지 뭐. 그때 남편은 아버지께 감사하다며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진 사이가 돈 귀한 줄 아는 사람 같다며 마음에 들어 하시는 눈치였어요. 그 이후 저 역시 남편처럼 시댁 식구들과 만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시댁은 시부모님과 시누이, 남편이는 네 식구였어요. 겉으로는 아주 평범해 보였지만 남편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느 집처럼 크고 작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당신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예전에 아버지가 여기저기 투자를 하시다가 실패하시는 바람에 집안 재산을 다 날리셨거든. 지금은 약간 복구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노후 준비가 잘 안 돼 있으셔. 아버진 지금도 언제든 그 손실을 메꿀 수 있다고 하시는데 사실 난 잘 모르겠더라고. 그게 정말 말처럼 쉬운 건지 말이야. 시부는 예전처럼 투자에 관심이 많으셨지만 성격이 급하시고 늘 쉽게 어들궁리만 하셔서 투기성 투자에 손을 대는 일이 잦으셨답니다. 게다가 남편의 누나인 시누인 이미 이혼을 두 번이나 하고 오갈 곳이 없어 잠시 시댁에 머물러 있는 중이었대요. 올케, 이렇게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듣자 하니까 우리 올케가 부동산 일을 한다며? 정말 잘 됐다. 아버지나 나나 재테크에 관심이 많거든요. 우리 이제 한 식구니까 좋은 정보 있으면 꼭 말해줘요. 알았죠? 결혼 초부터 시댁에 돈 문제가 있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다들 관심사가 비슷해서인지 시댁 식구들과는 대화가 아주 잘 통했습니다. 시댁에서 밥을 먹는 날이면 어김없이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특히 시누인 제게 아주 살갑게 굴며 혹시 어디에 호재가 있는지 몇 번이고 묻곤 했습니다. 올케, 혹시 뭐 좋은 호재 같은 거 있으면 나한테도 살짝 알려주면 안 될까? 내가 요즘 여기저기 알아보는 중인데 올케만큼 고급 정보를 잘 아는 사람이 없잖아. 형님, 그런 게 있으면 제가 먼저 샀겠죠. 저도 이쪽 일을 하지만 그런 것까진 잘 알지 못해요. 다른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전 몇 번이고 웃으며 신우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신우인 굴하지 않고 제게 알랑방길 껴댔어요. 아이, 그러지 말고 정보 좀 나누자. 어? 우리가 뭐 남도 아니잖아. 그래도 그땐 결혼 초라서 그런지 신우이마저 그리 믿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어서였을까요? 30 후반이었던 제게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괜찮은 상가 하나를 분양받게 됐는데 상가에 공실이 있어서 아주 오랜 고민 끝에 드디어 저만의 공인중개소를 차릴 수 있게 된 거죠.
제 사업실 차리는 게 오랜 꿈이었기에 너무나 기쁘고 뿌듯했습니다. 가족들도 전부 절 축하해 주었고요. 우리 딸은 꼼꼼하고 성실하니까 틀림없이 잘해 나갈 거다. 어릴 때 예비가 했던 말들 안 잊었지? 사람은 항상 기본을 중요시해야 돼. 지금 그 마음 잊지 말고 항상 정도의 길을 걷길 바란다. 축하해, 여보. 당신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거 보니까 정말 결혼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 멋지다, 배선주. 멋지다, 내 아내. 전 그때 남편의 축하가 특히나 고마웠습니다. 그 무렵 사실 남편의 상황이 그리 좋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연봉도 낮고 야근 수당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회사에서 너무나 고생만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야근으로 녹초가 되어 들어오는 남편을 보면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남편은 말 그대로 꿈도 비전도 없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어느 날은 연속 야근에 시달리다 기어이 코피까지 흘렸습니다. 여보, 괜찮아? 머리 이렇게 좀 해봐. 얼마나 피곤했으면 코피까지 흘려 그래. 진짜 너무 속상해. 어쩌겠어. 박봉에 시달리는 직장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뭐. 그래도 괜찮아. 당신 신경 쓸 것도 많은데 너무 걱정 마. 그런 와중에 제가 부동산을 개업하게 됐는데 남편이 밝게 웃으며 축하를 해주니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론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남편을 완전히 무너지게 한 일이 있었답니다. 언젠가 명절날이었는데 회사에 갔다 온 남편이 웬 검은 봉투를 들고 왔더라고요. 여보, 그게 뭐야? 시장 봤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하지. 이게 뭔 줄 알아, 당신? 이게 우리 사장님이 명절 선물이라고 준 거야. 참치캔 3개. 거래처에서 들어온 참치캔 세트를 낱개로 직원들한테 나눠주더라. 남편은 그 말도 안 되는 선물을 받고 심하게 자괴감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 뒤로 남편의 회사 생활은 잘 풀리지 않았고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제 부동산은 갈수록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계약이 끊이질 않았고 하루가 다르게 바빠졌죠. 그건 분명 축하받을 일인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가볍지 않더군요. 기쁨이 커갈수록 남편의 어깨는 더 무거워 보였거든요. 남편은 대우도 제대로 안 해주면서 일만 시키는 회사가 야속하다고 한숨 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꼭 잡으며 진지하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여보, 나 정말 고민 많이 해봤는데 말이야. 나도 당신처럼 내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 언제까지 이렇게 남 밑에서 몸이나 축내며 살 수는 없잖아. 뭐? 사업을 하겠다고? 당신 계속 셀러리맨으로만 일해서 그런 경험 한 번도 없잖아. 난 조금 걱정이 되네. 대체 무슨 사업이 하고 싶은데? 전 대뜸 사업을 하겠다는 말에 걱정이 앞서더군요. 그러자 남편은 정말 끈질기게 절 설득했어요. 나 한 번만 믿어봐. 당신도 알잖아. 내가 어디 허튼데 돈 쓸 사람이야? 사실 내가 전부터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었거든. 나 식당을 하나 차려볼까 해. 아주 대중적이고 어느 정도 고객이 확보된 치킨집을 해보면 어떨까 해. 그럼 그렇게 큰 모험은 아닐 것 같기도 하고. 남편은 눈을 반짝이며 치킨집을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저도 남편이 고생하는 걸 알고 있었고 그때 마침 제 건물 1층에 자리가 하나 비어 있기도 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이 뭔가를 해보고 싶다는데 어떻게 그걸 말리겠습니까? 전 남편에게 진지하게 고민해보겠다고 한 뒤 정말 이 사업이 가능성이 있는지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우선 제 건물은 유동인구가 많아 장사하기에 좋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주변에 배달 전문 치킨집은 몇 군데 있었지만 퇴근길에 편하게 들러 치킨에 생맥주 한 잔 마실 수 있는 매장은 찾아보기가 힘들었거든요. 여보, 내가 좀 찾아보니까 거기가 배달만 많지 홀에서 직접 먹을 수 있는 것도 확실히 없긴 하더라. 그래서 매장까지 갖춘 치킨집을 하면 어느 정도 시장성은 좀 있을 것 같아. 제 긍정적인 반응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두툼한 종이뭉치를 내밀더라고요. 마침 내가 미리 조사 좀 해봤어. 여보, 내가 이렇게 진심이라는 거 알아줬으면 해. 나 좀 찾아보니까 요즘은 이 치킨 브랜드가 인지도가 제일 좋다네.
튀김옷도 바삭한 거로 유명해서 대중적인 입맛에도 딱 맞고 말이야. 여기 봐봐. 지점별 매출 데이터도 내가 다 뽑아놨어. 나 정말 잘할 자신 있어, 여보. 미리 자료 조사까지 열심히 준비한 남편을 보곤 전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차피 제 명의의 상가니 임대료 나갈 걱정도 없었고 초기 비용만 잘 관리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였거든요. 대신 모든 계약은 제 이름으로 진행하기로 미리 못을 박았습니다. 좋아, 한번 해보자고. 대신 상가 명의도 내 거고 가맹 계약도 내 명의로 할 거야. 당신 그거 괜찮으면 열심히 한번 해봐. 운영은 당신한테 전적으로 맡길 테니까. 당연하지, 여보. 정말 고마워. 나 진짜 열심히 해볼게. 당신한테 또 우리 애들한테 창피하지 않은 아빠가 될게. 그 당시 제 연년생 아이들이 이제 막 엄마 아빠 소리를 잘할 때였는데 아이들이 크기 전에 남편이 멋진 가장으로 자리 잡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치킨집 사업은 무리 없이 진행되었어요. 전 개업 선물로 남편 이름이 사장으로 적힌 금방 명함을 선물했습니다. 모든 명의가 제 이름으로 돼 있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거의 매장을 운영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사장님 소리를 듣게 해주면 남편 기가 좀 살 것 같았거든요. 저는 매장 직원들에게도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난 그저 외부인일 뿐이고 여기 계신 박정호 사장님이 실질적인 사장님이니까 믿고 잘 따라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오직 치킨집에만 매달리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저도 부동산 일로 바쁘게 지내며 각자의 위치에서 성실하게 매진했어요. 남편은 매일 새벽까지 치킨집으로 출근하며 하나부터 열까지 본인 손으로 챙겼습니다. 남편의 운영 철칙은 첫째도 청결, 둘째도 청결이었어요. 여보, 대체 가게 바닥을 얼마나 닦은 거야? 하도 반짝반짝 빛나서 손님들이 거울인 줄 알겠어. 그래? 아무래도 가게 들어온 손님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게 홀이니까 신경 좀 써봤어. 다른 것도 아니고 손님들 입으로 음식이 들어가는 것인데 깨끗해야지. 남편은 청결에 가장 집착을 하며 매일 가게를 쓸고 닦고 날마다 기름을 새로 갈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 재사용을 절대 금하고 주방 위생, 직원 위생에 엄청 신경을 쓰더라고요. 실제로 남편은 직원 교육을 얼마나 철저히 시키는지 아르바이트생 한 명을 뽑을 때도 그냥 면접만 보는 법이 없더라고요. 비록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일일이 이력서를 검토하고 한 명 한 명 깊이 있게 대화한 뒤에야 채용을 하더군요. 남편 이런 정성과 노력이 통했는지 아니면 제가 자리를 기가 막히게 잘 잡은 탓인지 오픈 첫날부터 손님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초창기에 장사가 너무 잘 돼 소위들 말하는 개업발인가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매출은 떨어질 줄을 몰랐어요. 사장님, 여기 치킨은 기름 냄새도 안 나고 매장이 너무 깨끗해서 자꾸 오게 되네요. 확실히 눈앞에서 바로 치킨 튀기는 걸 보니까 믿음이 가고요. 손님들의 칭찬이 자자해지자 남편의 어깨 날이 갈수록 높아졌습니다. 저녁마다 매출 장부를 확인하며 어찌나 좋아하던지요. 여보, 장부 봤지? 나 장사에 소질 있나 봐. 오늘 매출도 최고로 찍었어. 밤늦게 가게 문을 닫으면서도 싱글벙글 웃는 남편을 보니 이제라도 가게 차리길 잘했다는 생각이 마구 들더라고요. 이렇게 한때 고민이던 남편도 자리를 잘 잡아가니 그동안 묵은 스트레스가 다 해결됐는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 제게 큰 스트레스를 주는 또 한 명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저희 시누이였죠. 저희 시누이는 참 알면 알수록 밉상이었답니다. 끈기라고 눈 씻고 찾아봐도 없고 남에게 손 벌리는 데는 뻔뻔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저희 시누이가 두 번이나 이혼한 이유가 하나같이 돈 문제였다는 걸 알았을 때 진작에 거리를 돌사했습니다. 언젠가 술에 취해 시댁에 온 시누이가 자기 결혼 생활이 어땠는지 말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옳게 내가 얼마나 황당한 이유로 이혼당한 줄 알아? 지금 생각해도 아주 기가 차다니까. 아니 내 첫 번째 남편이 어릴 때부터 사업을 해서 모은 돈이 좀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아내니까 당연히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사달라고 했지. 그래봤자 가방 몇 개, 구두 몇 개였는데 그러다 결혼 한 3년 차쯤 됐나?
갑자기 자기 좀 그만 볶으라고 아예 갈라서자는 거야. 내가 지만 보면 돈 얘기를 했다나? 시누이 매일 명품 사달라 여행 보내달라 생활비 더 달라 그렇게 전 남편을 들들 볶았나 봅니다. 결국 시누이 전 남편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도망치듯 이혼해버렸다네요. 시누이에게 계속 들어보니 두 번째 이혼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그때 시누이는 두 번째 남편과 상의 한마디 없이 집을 담보로 큰돈을 대출받았다네요. 그때 무슨 사업 욕심이 있었는지 덜컥 대출을 받아 사업체를 꾸렸는데 아무 계획 없이 벌인 일이 잘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 이자도 못 내고 쩔쩔매다 결국 감당이 안 되니 말도 없이 남편에게도 말도 안 하고 그냥 잠수를 타버린 거죠. 시누이 두 번째 남편이 백방으로 신을 찾다 시댁까지 찾아왔고 결국 시어머니가 그 빚을 대신 갚아준 뒤에야 간신 이혼 도장을 찍었다고 합니다. 전 시누이 입에서 직접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혀를 내둘렀었네요. 대책 없이 뻔뻔한 시누인 그 이후로도 자꾸만 절 곤란하게 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일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때 굳이 나오라며 전화를 해대더라고요. 올케, 급하게 물어볼 게 있는데 당장 좀 나와. 나 올케 부동산 근처에 있거든? 지금 빨리 당장 좀 와. 그때 시누이가 하도 난리를 치길래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고 바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카페에 가보니 시누이가 웬 지인들을 우르르 대동하고 앉아있더라고요. 왔어? 다들 인사해. 우리 올케야. 올케가 이 동네 부동산 귀신이잖아. 올케, 거기서 그러고 있지 말고 여기 내 친구들한테 돈 될 만한 땅 좀 찍어줘봐. 복비 내가 나중에 아주 톡톡히 챙겨줄 테니까. 전 하도 기가 막혀서 대꾸도 안 하고 그냥 돌아와 버렸네요. 신우의 이런 아나무인은 명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올케, 밥 아직 멀었어? 아우, 나 배고파 죽겠어. 아침부터 와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형님, 지금 저랑 어머님이랑 둘만 음식 준비하고 있잖아요. 형님도 한가하시면 같이 좀 도와주세요. 저희 둘이 제사 준비하기 너무 벅차요. 올케, 지금 나더러 친정에 와서 일하라는 거야? 올케도 친정가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해주는 밥이나 받아 먹을 거 아니야. 근데 왜 나보고 일하래? 우리 엄마도 안 시키는 일을. 신우인 그러면서 아주 얄밉게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전 계속 그런 신을 지켜보며 단단히 벼르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명절엔 제 아이들이 친척 어른들께 세뱃돈 받는 걸 보더니 세상에 그 돈을 탐내는 거 있죠? 얘들아, 너희인 그렇게 큰 돈 가지고 있어봤자 잃어버리기나 하지 쓸데도 없어. 고모가 과자 사줄 테니까 그 돈 고모한테 줘볼래? 신인 애들한테 과자랑 바꾸자며 참 열심히도 꼬드기고 있더라고요. 전 그 모습을 보자마자 신우의 손에 있던 애들 용돈 봉투를 낚아채듯 뺏어버렸어요. 형님, 지금 애들 돈에 손대시는 거예요? 이건 좀 너무하시네요. 내가 뭘 어쨌는데. 아이, 설마 내가 뭐 애들 코 묻은 돈이라도 뺏어갈까봐? 아이, 올케 진짜 웃긴다. 사람을 뭘로 보고. 그때 신우인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짜증을 내더라고요. 신우인 나이를 한 살씩 먹어갈수록 어째 더 한심스러워졌습니다. 세금이며 공과금을 한 번도 제때 내는 법이 없어 매번 독촉장이 날아왔고 무슨 초등학생들 생일 파티라도 하듯 본인 친구들 모임을 꼭 저희 치킨집에 와서 공짜로 하더라고요. 자, 다들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여기 내 남동생 가게야. 맥주도 실컷 시키고 치킨도 테이블당 3마리씩은 있어야 하지 않겠어? 아유, 시켜. 다 시켜. 신우인 친구들을 몇 명씩 몰고 와서 제일 비싼 메뉴만 골라시키곤 돈 한 푼도 안 내고 사라지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더 황당한 건 그걸 보는 남편의 태도였어요. 여보, 형님이 매번 저렇게 공짜로 먹고 가니까 솔직히 나 좀 속상해. 당신 형님한테 말씀 좀 들어보면 안 돼? 아유, 내가 하나뿐인 동생인데 어쩌겠어. 누나한테 치킨 몇 마리 샀다고 생각해야지 뭐. 당신이 정 그러면 처남도 우리 가게 한번 오라고 해. 남편은 아주 누나 일이라면 세상 별일 아니라는 듯 말하곤 했습니다. 제 남동생은 가끔 올 때마다 일부러 더 음식을 팔아주고 가면 갔지. 절대 공짜로 서비스 한번 달라는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에 비해
신우이가 계속 민폐만 끼치니까 이러다 언제 한번 큰 사고를 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한 예감은 빗나가는 법이 없었죠.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지 남편의 치킨집 매출은 나날이 늘어갔습니다. 그때 매장의 모든 매출은 제 명의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었고 남편이 함부로 돈을 뺏을 수 없는 구조였어요. 하지만 밖에선 사장님 소리 듣고 다니니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콧대는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지더라고요. 사람이 돈맛을 보더니 아주 거만해지기 시작한 거죠. 남편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 증상은 쓸데없는 허세였습니다. 하루는 저와 상의도 없이 친구들을 치킨집으로 우르르 불러 모으더라고요. 오늘 여기 있는 거 다 공짜니까 마음껏 먹어. 내가 사장이니까 눈치 보지 말고 시켜. 정호야, 아무리 네 가게라도 이렇게 막 퍼줘도 되냐? 그때 남편의 대답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아유, 어차피 이거 다 내 거잖아. 다 내가 버는 돈인데 이 정도도 못하겠냐? 아유, 돈 문제 신경 끄고 치킨이나 먹어. 돈 귀한 줄 모르는 남편의 행동은 밖에서도 계속되더라고요. 한 번은 같이 택시를 타고 이동했는데 요금이 3만 3천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지갑에서 5만 원권 한 장을 쓱 꺼내더니 택시기사 아저씨에게 건네며 그러더라고요. 아저씨, 거스름돈은 됐습니다. 잔돈은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가지세요. 그때 제가 하도 황당해서 옆에서 째려봐도 남편은 허공만 보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남편의 허세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하루는 퇴근하고 오니 거실에 비싸 보이는 골프채 세트가 놓여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게 뭐냐 물으니 남편은 스윙 연습을 하며 거만하게 대답하더군요. 이제 나도 명색이 사장인데 골프 정도는 쳐야지. 다음 주엔 친구들이랑 라운딩 나가기로 했어. 옷이랑 용품도 더 사야 하니까 그런 줄 알아? 아주 사장 노릇에 심취한 남편은 제 눈치 따윈 안중에도 없어 보이더군요. 사장님 놀이에 푹 빠진 남편은 이제 아예 대놓고 신우에게 돈을 갖다 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저 몰래 몇십만 원씩 용돈을 주는 것 같더니 그 액수가 100만 원, 200만 원으로 뛰더니 급기야 500만 원까지 준 걸 알게 됐습니다. 언젠가 신우이가 어디서 났는지 모를 화려한 명품백을 들고 왔길래 제가 어디서 났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남동생이 누나 고생한다고 용돈 좀 줬어. 역시 피부치가 최고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인가 봐. 올케 남동생은 어째 에코백 하나 안 사주는 것 같네? 라고 자랑질을 해대는 겁니다. 하나를 주면 열을 바란다더니 신우인 갈수록 뻔뻔해졌어요. 나 사업 새로 하게 돈 좀 빌려줄 수 있지? 너희 돈 많이 벌잖아. 전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딱 잘랐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 몰래 대출까지 받아 2천만 원 해주려다 저한테 딱 걸려 미수에 그치는 일도 있었네요. 당신 한 번만 더 나랑 상의 없이 형님 도와주면 그땐 당장 이혼이야? 당장 갈라서는 줄 알아. 아이, 알겠어. 무섭게 말하지 좀 마. 이혼이 무슨 애들 장난이야? 그때 전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으면 더는 같이 못 산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또 언젠간 제가 아끼던 명품 가방이 사라지는 일이 있었는데 범인이 다름 아닌 신우이더라고요. 형님, 혹시 제 가방 들고 가셨어요? 형님 프로필 사진 보니까 그거 제 가방이던데요. 아, 그거? 우리 정우한테 말해서 며칠 좀 빌린 거야. 누가 들으면 뭐 내가 도둑질이라도 한 줄 알겠네. 다시 주면 될 거 아니야. 저와 이런저런 일로 마찰이 생기니 복수라도 하고 싶었는지 저와 시어머니 사이를 갈라놓으려 시어머니께 시누인 제 험담을 일삼았습니다. 엄마, 올케가 보면 볼수록 건방지지 않아? 지가 돈 좀 번다고 시댁 사람들 아주 발밑으로 본다니까. 엄마나 나한테 말하는 것만 봐도 아주 건방지기 짝이 없잖아. 아유, 어머니 뭐가 어때서 그러니. 늘 예의도 바르고 시부모한테도 얼마나 잘하는데. 너야말로 네 동생 아내면 좀 챙겨주고 잘해줄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흉이나 보는 거 남들 보기 안 좋아. 다행히 시어머님이 신우이 말에 동요하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신우이가 제 험담을 했다는 걸 알고 정말 남아있는 정도 뚝 떨어졌었네요. 정말 웃긴 건 그런 상황에서도 남편은 끝까지 지 눈앞에만 들었다는 겁니다. 여보,
우리 누나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얼마나 불쌍해. 가족인데 그 정도도 못 해줘? 당신 너무 냉정한 것 같아. 한 가족끼리 서로 챙기고 보듬어줘야지. 아휴, 불쌍한 우리 누나 혼자 얼마나 힘들까? 남편의 그 불쌍하다는 소리가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였습니다. 정작 땀 흘려 돈 벌고 뒤처리하는 건 전데 남편은 가증스러운 시누이만 불쌍하고 전 천하의 냉정한 사람으로 몰고 가더라고요. 그 무렵부터 다정하기만 했던 남편과 제 사이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금값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금 시세가 연일 최고가를 새로 쓰고 있는 와중에 전문가들은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금을 안전 자산으로 찾는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 남편은 어디 갔는지 연락도 안 되고 저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죠. 그때 뉴스에선 연일 금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는 보도가 흘러나왔었고요. 계속 금값 얘기를 하는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갑자기 머리에 벼락이라도 맞은 듯 불현듯 어떠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맞다. 내 골드바. 그게 어디 있었더라? 전 갑자기 이상한 촉이 발동해서 당장 방으로 뛰어들어가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폐물함을 꺼냈습니다. 원래라면 그 안에 저희 부모님이 주신 20돈짜리 골드바가 들어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원래라면 묵직해야 할 폐물함을 들어 올리는 순간 손끝에 전해지는 무게가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 뚜껑을 열어보니 천만 덩그러니 놓여있을 뿐 번쩍하고 빛나야 할 골드바가 온데간데 없어졌더라고요. 워낙 안방 깊숙이 숨겨놓았던 거라 집안에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도 없으니 범인은 딱 한 명뿐이었죠. 전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이지? 내 폐물함에 있던 금 가져간 거. 솔직히 말해. 당신이 가져갔지? 아휴, 난 또 뭐라고? 그거 금덩이 말하는 거지? 아, 그거 우리 누나가 힘들다고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길래 잠깐 쓰라고 준 거야. 그게 뭐 큰일이라고 밖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전화까지 해. 전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전처럼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잠깐 써? 당신 누나가 퍽이나 그러겠다. 아, 그게 얼마짜린데 나한테 한마디 얘기도 없이 당신 멋대로 가져가? 그건 내 부모님이 나한테 주신 거야. 제가 화를 내자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이, 어차피 장인어른 우리 힘들 때 쓰라고 주신 거잖아. 우리 누나가 죽겠다는데 동생이 돼서 그 정도도 못 해줘? 당신 정말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냐고. 그때 신우이가 옆에 있었는지 수화기 너머로 앙칼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옳게. 아우, 진짜 째째하게 구네. 내가 나중에 돈 벌면 다 갚을 건데 뭘 그렇게 난리야. 동생이 사장인데 그 정도 권한도 없어? 남편도 기다렸다는 듯 그동안 쌓인 불만을 잔뜩 털어놓았고요. 나도 더 이상 바지 사장 노릇 못 해먹겠어. 가게 매출은 다 당신한테 들어가고 카드 한번 긁을 때마다 당신 눈치 봐야 하잖아. 내가 이 집 가장이야? 아니면 당신 밑에서 일하는 알바생이야? 나 매일 땀 흘리며 닭 튀기는 거 안 보여? 돈은 당신이 다 가져가면서 생색은 혼자 다 내고 나 진짜 힘들어 죽겠어. 힘들어 죽겠다고. 그래? 당신 사장 노릇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 일을 어쩌지? 나 앞으로 당신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오늘부로 우리 가게에서 당장 해고야. 제가 남편을 해고한다고 하자 남편은 그제야 말까지 더듬으며 계속 되물었습니다. 지금 뭐라는 거야? 내가 사장인데 누가 누구래고 해? 너 착각하지 마. 그 상가 누구 거야? 4명이야. 치킨 가맹점 대표가 누구로 돼 있어? 그것도 내 이름이야. 당신은 내가 만들어준 명함 하나 들고 사장놀이 하던 바지 사장일 뿐이었다고. 초심 찾으라고 내가 몇 번을 경고했니? 근데 이제 하다하다 우리 부모님 피땀 흘려 사주신 금에 손을 대? 당신 같은 사람 우리 가족 자격도 없어. 당장 짐 싸서 나가. 전 그러고선 당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후로 계속 전화가 걸려오길래 아예 무음으로 바꾸고 폰을 뒤집어 놓았죠. 그러자 이튿날 새벽 남편이 초췌한 몰골로 집에 들어와 제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때 남편 손엔 문제의 그 골드바가 들려 있었어요. 남편이 신우에게 달려가 다시 돌려달라며 울고불고 아주 난리를 쳤답니다. 누나, 나 진짜 이혼당하게 생겼어. 나 가게에서 쫓겨나 이제 뭐 해 먹고 살아. 이제 나 갈 데도 없어. 그러니까 금덩이 제발 이거 돌려줘. 제 촉이 무서운 건지 운이 좋았던 건지 다행히 그 신우이가 금을 팔아치우기 전이었더라고요. 제가 며칠이라도 늦게 알았다면 이미 신우이가 금을 팔아치운 후였겠죠. 신우인 금을 줬다 뺏는 게 어딨냐며 남편 머리채까지 잡았다네요. 야, 줬다 뺏는 게 어딨어. 그러고도 네가 내 동생이야? 난 이거 다시 못 줘. 아니, 안 줘. 하지만 남편도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는지 금을 판 돈으로 집 얻으려던 신우이 계획을 다 엎으면서까지 기어코 금을 뺏어온 겁니다. 그렇게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남편은 땅에 이마라도 박을 기세로 아주 석고대죄라며 싹싹 빌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누나가 도 죽는 소리를 하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그랬어. 나 다시는 안 그럴게. 한 번만 용서해줘. 당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 줄 알아? 나만 잘 사자는 게 아니야. 우리 애들, 그리고 당신까지 우리 가족 다 지키려고 악착같이 모으는 거야. 당신 그 사장직함에 취해서 허세 부릴 때 내가 그래도 당신 자존심 세워주려고 얼마나 노력한 줄 아냐고.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나도 처음엔 당신한테 너무 고마워서 그저 열심히 일만 해야지 했어. 근데 늘 잘난 당신 그늘에 가려져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존심이 상하고 콤플렉스가 생겼나 봐. 정말 미안해,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신 이런 일 없을 거야. 앞으로는 당신 말만 듣고 당신 의견만 따르며 살게. 그러니까 이혼만은 제발.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나한테 당신은 최고로 멋진 여자고 최고로 완벽한 아내이자 우리 애들 엄마니까. 남편은 제 앞에서 진심으로 반성을 하며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재차 약속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남편이 나쁘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늘 제 그늘에 가려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고 말 못할 열등감이 쌓였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걸 이해해주지 못했던 제게도 아예 책임이 없다곤 할 수 없었겠죠. 저는 남편에게 정말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몇 가지 다짐을 각서로 받아두었죠. 그날 이후 남편은 이렇게 바꿨습니다. 첫째, 남편은 매일 저녁 그날의 매출과 지출 내역을 제게 공유를 했어요. 남편은 매달 정해진 용돈 안에서 생활하며 혹시나 신우에게 10원짜리 한 장 주는 일도 없었습니다. 카드를 사용하면 바로 제게 문자가 날아오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꼬박꼬박 영수증을 챙겨와 보여주더라고요. 가장 먼저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은 숨김없이 모든 걸 투명하게 말하는 것이라는 걸 남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둘째, 시댁 식구들과 금전 문제는 제 허락 없인 절대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큰 돈은 물론이고 아무리 사소한 돈이라도 저와 함께 상의하기로 했죠. 가족이란 이유로 절대 선을 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요. 셋째, 남편은 사장이란 호칭을 내려놨습니다. 남편은 사장이란 자리를 내려놓고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보통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이전에 허세 가득했던 행동도 조금씩 사라지더군요. 그리고 넷째, 남편은 초심으로 돌아가 매장 운영과 위생 관리에만 집중했습니다. 남편은 원래 그랬던 것처럼 매장 운영에 신경을 쓰며 자기가 뱉은 말에 책임을 지려고 했어요. 그렇게 큰일을 겪고 지금은 3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놀랍게도 남편은 저에게 했던 약속을 잊지 않고 지금은 그 초심을 지키며 열심히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가게에 나가 직접 청소하고 직원들을 살뜰히 챙기며 손님들에게도 정성을 다하고 있죠. 물론 그동안 신우에게서도 여러 차례 연락이 왔답니다. 여전히 상황이 급하다며 돈 얘기를 하거나 저나 남편에게 버럭 화를 내기도 했고요. 하지만 남편은 정과는 다르게 단호하게 신우의 연락을 쳐내더라고요. 누나, 내가 몇 번을 얘기해. 앞으로 나나 와이프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누나야말로 하나뿐인 동생한테 돈 얘기 말고 그렇게 할 얘기가 없어? 아, 나도 정말 피곤하다, 피곤해.
앞으로 누나한테 전화도 안 받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야, 끊지 마. 너 진짜 끊기만 해봐.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단호하게 선을 그은 게 신우에게 좋은 효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신우를 도와주지 않자 결국 땡전 한 푼 없어진 신우인 작은 회사에 들어가 일을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만약 남편이 계속 신우를 금전적으로 도왔더라면 신우는 아마 끝까지 백수로 지냈을 겁니다. 며칠 전엔 저희 아버지 칠순 잔치가 있었어요. 저와 동생은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용돈을 두둑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용돈 봉투를 드리기 무섭게 아버지가 버럭 화를 내셨어요. 아, 이 녀석들아. 이 나이 생일 잔치 하는 게 무슨 자랑이라고. 아, 이렇게 큰 돈을 줘. 돈은 이렇게 함부로 쓰는 거 아니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너희나 잘 사면 그게 나한테 제일 큰 선물이야. 그러니 이건 당장 가져가라. 전 여전히 고집불통 짠돌이 대마왕인 아버지를 보고 결국 웃고 말았네요. 그래도 아직까지 정정하게 모든 철학을 고수하시는 부모님을 뵀다면 아주 기쁘기까지 합니다. 앞으로도 짠돌이셔도 좋고 자식들이 주는 선물을 끝내 거절하셔도 좋으니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절 가장 기쁘게 하는 사람은 놀랍게도 저희 남편이랍니다. 과거에 그 허세 가득하던 모습은 온데간데고 지금은 진짜 열심히 사는 책임감 있는 남편이자 아빠가 되었거든요.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걸 볼 때마다 좋은 방향으로 변화해준 남편에게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은 아이들에게도 전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다정하게 대해주고 주말이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추억을 쌓는 데 힘쓰고 있답니다. 언젠가 남편이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나 정말 요즘이 제일 행복해. 예전에 내가 뭘 위해서 그렇게 허세나 부리고 살았는지 모르겠다니까. 이렇게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우리 가족을 지키고 매일 열심히 살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해. 남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도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가족이 지금처럼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더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네요. 남편이 예전의 잘못을 반성하고 이제야 진짜 행복을 찾은 것처럼 저 또한 역시 완벽하려고 애쓰는 대신 상대방을 믿고 때론 기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솔직해질 수 있고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거. 그 자체가 이미 충분히 값진 행복이라는 걸 이젠 알 것 같네요. 그래서 전 황금보다 소중한 바로 지금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려고요. 여러분도 다시는 오지 않을 지금을 충분히 즐기고 느끼고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